111페이지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양가로 1번 등록 신청이라고 돼 있고, 등록 신청서를 내는 게 등록 신청이에요. 등록 신청서 서식을. 근데 넘겨보면요, 서식만 내는 게 아니라 112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구비 서류, 서류들도 같이 내는 건데, 요런 내는 서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안 내는 거를 적어놔야 돼. 양가로 2번 옆에다가 안 내는 거. 자격증 사본, 이거 안 내요. 공인중개사인지 자격증 사본 냈어야 되는데 이제 안 내요. 그리고 법인으로 하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말하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얘도 안 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이 세 가지는 안 낸다. 안 된다. 안 내는 게 중요해요. 왜 안 내냐면 자기들이 그냥 확인하는 거야, 공무원이. 우리가 안 내도 되고. 자격증 사본도 지들끼리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인중개사인지 안 내도 돼. 지들이 알아서 그냥 다 확인하는 거야. 이 세 가지는 안 낸다. 안 내는 게 중요하다. 안 내는 게. 그래서 세 가지 X를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113페이지의 양가로 3번은 등록 기준 갖추면 등록이 무조건 되는 거고, 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등록이 성격이 기속적 처분, 아까 기속성이라고 그랬죠. 뭐였죠? 무조건 해주는 거. 기준 갖추면 무조건 해줘. 기속성. 거부할 수 없는 성격이다. 그런 거예요. 요건 갖추면, 기준 갖추면 무조건 해준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114페이지에 양가로 4번을 보면 이제 등록이 통지를 하는 거예요. 양가로 4번 등록 및 등록이 통지. 이게 서면 통지.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파란색, 등록 신청받은 날부터 7일 빨리빨리 해줘라. 우리에게 해주니까 7일. 11X 7일. 그럼 동그라미 2번 이제 등록 통지 받으면 등록이 된 거고요. 그럼 뭐다? 개공이 된 거다.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개공이 된 거다. 그 전에는, 서면 통지 받기 전에는 등록이 안 된 거고, 서면 통지 받으면 등록이 된 거고, 그렇게 되고. 115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종별 변경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양가로 6번 등록사항 통보를 보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죠. 등록사항 통보가 등록증을 준 거를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양가로 6번 세 번째 줄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라. 10일 이내 X. 다음 달 10일까지고. 밑에 참고해서 1번 중개사무소 등록사항. 등록사항 되는데 이게 등록증을 교부한 걸 말이에요. 등록증 교부는 통보한다 그랬잖아요. 재교부는 X. 그래서 1번 옆에다가 등록증 교부 동그라미, 재교부 X 적어놔야 돼요. 1번 옆에다가. 등록증을 교부한 거는 통보하는 거지만 등록증 재교부는 아니다. 그래서 교부인지 재교부인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은 교부한 걸 말한다. 그런 거고, 116페이지에서 서식이 있는데 개설 등록 신청서, 요거를 갖다 내는 게 등록 신청이에요. 근데 제목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그리고 인장 등록 신고서 같이 되어 있네. 왜? 인장 등록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 둘 다에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다가 또 적어놔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 X. 보험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없잖아요. 인장 등록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되어 있고, 업무 보증 설정 X. 보험은 같이 할 수 없다. 안 돼 있고. 그래서 117페이지는 그 등록이 이제 언제 효력이 소멸하는가. 등록이 효력 소멸. 등록 효력 소멸. 파란색 1번에서 양가로 1번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법인 해산이에요. 첫 번째 줄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법인이면 해산. 그럼 그때 바로 끝.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망 해산이면 바로 끝. 죽었으니까. 근데 양가로 1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법인에서 대표자 사망은 아니에요. 법인에 해산해야지 대표자 사망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등록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양가로 2번 보면 등록이 취소 처분이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또 적어놔야 돼. 등록 취소 사유 X.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X. 이건 뭐냐면 등록 취소 사유는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잘못을 했을 때 등록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 걸려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적발돼서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실제로 받아야 돼요. 양가로 2번 등록이 취소 처분은 이거를 적발돼서 실제로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등록 취소 사유 이거는 그냥 잘못만 했다. 그런 거예요. 잘못했어도 안 걸리면 등록은 있다. 양가로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폐업 신고해야 돼. 폐업 신고. 또 옆에다가 사실상 폐업 X. 사실상 폐업은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상태만 폐업 상태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등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이 없는 게 아니라 등록이 있어요. 대표자가 사망했다. 아직 등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등록 취소 사유다. 등록이 있는 거예요. 잘못만 했으니까. 아직 걸리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폐업이다. 폐업 신고 안 했으면 등록이 있는 거다. 그래서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래야 등록이 없는 거고 등록 취소 처분을 실제로 받아야 등록이 없는 거고 폐업 신고를 해야만 등록이 없는 거고 그렇게. 자, 얘를 배우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무등록 중개업 때문에 그래요. 무등록 중개업.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학년 3반.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하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무등록 중개업이 두 번째 줄 3학년 3반 돼 있죠.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학년 3반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이 있나 없나를 보면 돼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했고 법인이 해산했대요. 등록 없죠. 사망해산 등록이 없어요. 만약에 중개업했다?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질문. 대표자가 사망했는데 중개업하고 있대요.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아니죠. 등록이 있으니까. 그 다음 등록 취소 처분을 실제로 받은 다음에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근데 잘못한 상태에서 그냥 중개업을 하고 있대요. 잘못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왜? 잘못만 했어도 안 걸렸으면 등록이 있는 거니까. 걸려서 등록 취소를 받아야 된다고 실제로. 등록 취소 사유다. 이건 등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 중개업했다. 무등록 중개업. 근데 사실상 폐업인데 중개업한 건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다. 사실상 폐업은 등록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해야 무등록 중개업. 등록이 있으면 무등록 중개업은 아닌 거고. 뭐 그런 거고.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3학년 3반도 잘 나오지만 동그라미 2번이 별표고 더 잘 나와요. 이거죠.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이 되게 일을 잘한대요. 그래서 알면서 의뢰를 했던 거예요. 알면서. 야, 네가 좀 해주라. 너 잘하니까. 알면서. 그러면 그런 상황인 거 알면서 의뢰한 그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이 공범으로 처벌된다. X.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만 3학년 3반 제재를 받는 거고 그걸 알면서 의뢰한 사람은 제재를 안 받아요. 무등록 중개업 한 사람만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다만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게 문제가 되지만 처벌이 안 된다고요. 판례가. 알면서 의뢰했어도. 누구만 처벌된다? 무등록으로 중개업 한 사람만. 그 사람만 처벌되는 거고. 그게 2번 나왔었고 최근에만 2번 나왔어요. 판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책이 안 나와있지만 또 옆에 적어놔야 되는 게 있어. 뭘 적어놓냐면 이걸 적어놔야 돼요. 무등록 중개업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받아요.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시켰대요. 매매계약. 자, 그 매매계약이 유효,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 무등록으로 중개업해서도 그 사람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가 되지 않아요. 유효. 근데 무효가 되는 게 있어요.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해서 사망인산반 제재를 받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지만 뭐가 무효냐면 중개 보수지급 약정. 그 거래 당사자랑 돈 받기로 한 거, 그 약정, 중개 보수, 지금, 약정, 돈 받기로 한 거, 그게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은 돈 내놔. 이게 안 돼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심지어 받았으면 돌려줘야 돼요. 본인이 사망연산반 제재를 받으면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요. 무효기 때문에 약정이. 근데 제재를 안 받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 거 이제. 제재를 안 받는 거. 제재를 안 받는 건 뭐냐면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1회만 중개를 한 거죠. 일반인이 어쩌다가 한 번 중개했대요. 중개업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지난주에.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무죄. 제재를 안 받아요. 이거는.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이 중개보수 지급약정이 유효. 그래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위에 것도 판례, 밑에 것도 판례 두 가지가 있어요. 판례가 연달아 나왔거든. 잘 봐야 돼.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나 안 받나를 봐야 돼요. 제재를 받을 때만 돈 달라고 못하는 거야. 제재를 안 받으면 어쩌다가 한 번 중개했다. 무죄.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두 가지 있고 얘도 잘 나온다. 얘네들도. 밑에 게 더 잘 나와요. 어쩌다가 한 번 중개한 사람은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무죄.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판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해야 되겠다. 아까 무등록 중개업 알면서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 제재 안 받고,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돈 달라고 못하고 제재 안 받으면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판례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됐고 이제 넘겨보면 120페이지에서 등록 결격 사유가 나와요. 등록 결격 사유가 여기서 작년에도 두 문제 나왔고요. 여기서 세 문제까지도 나와요. 등록에서 두 문제, 여기서 세 문제까지 나오면 다섯 문제가 나와. 야. 그리고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냥 최대한 이해가 되면은 그냥 버티시면 돼. 최대한 이해가 되면. 자, 등록 결격 사유예요. 뭐랑 다르냐면 얘랑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는 응시 결격 사유. 이건 뭐죠? 시험 못 보는 거. 지금 할 거는 등록 결격 사유. 같은 게 아니에요. 등록 결격 사유를 줄여서 그냥 결격 사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다른 거다. 응시 결격 사유는 시험 못 보는 거예요. 2명.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2명 시험 못 보는 거. 근데 등록 결격 사유는요. 아까 제가 등록이 안 되는 거라 그랬지. 등록 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거. 근데 등록 결격 사유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첫 번째, 등록이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등록 결격 사유는 뭐도 안 된다? 중개 보조원도 안 돼요. 넓게 이해해야 돼. 넓게. 응시 결격 사유는 그냥 시험 못 보는 거. 등록 결격 사유는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못 하고 넓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시험 볼 수는 있어요. 붙으면 공인중개사. 등록 안 돼요. 등록 결격 사유. 이사급도 안 돼. 소공도 안 돼. 중개 보조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아예 그냥 종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함으로써 힘이 센 거다. 등록 결격 사유는 최대한 넓게 이용하자. 그렇게. 그래서 저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121페이지에서 이제 종류들을 쭉 배우는데요. 종류들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일본에 있는 미성년자는 너무 쉬워.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데 틀리시더라고. 자, 미성년자 가로하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121페이지에서 파란색 1번을 보세요. 121페이지에서 파란색 1번에 미성년자 가로하고 만 19세 미만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만 19세 미만.
가로 닫고. 미성년자예요. 만자를 꼭 써줘야 돼요. 왜냐면 만이 빠지면 이거 한국 나이잖아. 한국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 나이로. 그럼 이제 만 19세래요. 딱 만 19세. 성년자, 미성년자? 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 나오면 아무도 안 틀려. 만 19세 나오면 틀려요. 왜냐면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 바뀐 지가 옛날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만 19세는 성년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고, 미성년자는 예외가 없다. 무조건 나이를 먹어야 돼요.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어도 계속 결격 사유야. 나이 안 먹었으면.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그게 핵심. 틀리면 안 되죠, 이거는. 다만 만 19세 나왔을 때만 주의하자. 만 19세는 성년자다. 그리고 2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가로하고 법률상 개념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법률상 개념. 이거요. 피한정 후견인. 얘만 알면 그냥 똑같아요, 내용이. 말이 되게 어렵죠. 옛날 말로 하면 한정치산자 뭐 그런 건데, 심신박약자래요. 얘는 뭔데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개념. 제가 왼쪽에 적어놓은 거 피한정 후견인 아니면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나오면요 결격 사유예요. 얘랑 다르거든. 정신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 왔다 갔다 이런 사람 중에서 계시심판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계시심판. 한정후견 계시심판. 이걸 받으면 피한정 후견이 되고 결격사유. 이거 누가 한 건데? 법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에서 심판을 해줘야 돼. 판사가 딱 그렇게 결정을 해줘야만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심신상실이래요. 아예 그냥 정신줄을 놓고 있대. 그래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런 사실상 개념이 아니라 그런 사람 중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계시심판. 이렇게.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결격사유예요. 근데 심신박약이다, 심신상실이다,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질병장애 노령이다, 그런 건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또 언제까지냐면 계시심판이니까 종료심판을 받으면 되지. 법원에서 끝내줘야 돼. 간단해요. 법원에서 시작한 건 누가 끝내라? 법원에서 끝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한정 후견인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대요. 온전하게 돌아오면 결격사유 벗어난다. X. 정신 왔다 갔다가 중요하지 않는다. 종료심판. 계시심판 받은 사람이니까 종료심판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자, 122페이지에서 메뉴에 동그라미 3번 해소사유가 있는데, 성년후견 계시나 한정후견 계시 원인이 소멸됐대요. 소멸됐다고 해서 바로 결격사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줄에 성년후견 종료 혹은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종료 심판을. 그래야 벗어난다. 정신 왔다 갔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법률상 개념. 얘도 틀리시면 안 돼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떻게 된다? 종료 심판 받아야 된다. 미성년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가로하고 파산자 적어주세요. 얘도 법률상 개념이 있대. 파산자도. 이렇게 되거든요. 여보세요.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채무초가 빚을 많이 지고 있대요. 빚을 많이 지고 있어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파산 선고를 누가? 판사가 법원에서 해줘야 돼. 배째인 거. 빚을 안 갚는 거 이거 배째고. 근데 그걸 법원에서 해야 돼. 빚을 많이 진 사람 중에서 파산 선고 받으면 파산자가 되고 결격사유.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다.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파산 선고를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에요. 개인회생 들어보셨나요? 개인회생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파산이 아니거든. 얘는 일부 탕감, 일부는 갚는 거예요. 파산은 빚을 하나도 안 갚는 거. 완전히 배를 째야 돼. 파산이어야 돼. 개인회생은 결격사유 아니고. 그리고 파산자는 언제까지냐면 복권될 때까지예요. 복권. 자, 복권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 복권 이런 게 있고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어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당연 복권은 파산 선고를 받고 이제 파산자가 됐어요. 10년이 지났어. 그럼 복권돼. 당연히 그냥 복권돼요. 빚을 안 갚았는데 10년 지나면. 근데 제가 10년까지 기다리시는 분을 본 적이 없더라. 왜냐면 뭐가 있냐면요. 면책 결정이 있어요. 파산, 면책. 법무사들이 광고한단 말이에요. 파산 선고 받는 거 도와주고 면책 결정 받게 도와줘요. 면책 결정은 빚을 안 갚았는데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 복권돼요. 얘는 빚을 갚고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빚을 갚은 다음에. 복권 신청하면 복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면책 결정은 빚을 안 갚았는데 해주는 거고 얘는 빚을 갚고 신청하는 거고. 그럼 복권 결정. 근데 둘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면책 결정 법원에서, 복권 결정 법원에서. 제가 법원에서 시작한 건 누가 끝내라? 법원에서 끝내라. 파산 선고를 누가 했는데? 법원에서. 그러면 면책 결정, 복권 결정 누가? 법원에서. 그래야 끝나는 거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파산자가 채무를 모두 다 변제하면 결격사유 벗어난다. X. 빚을 갚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권돼야 돼, 복권. 또 파산자가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 벗어난다. X. 복권 신청해서 복권 결정을 받아야지. 면책 결정, 복권 결정. 그래야만 복권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시작한 건 법원에서 끝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 여기까지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예외가 없다.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되고 만 19세 성년자가 돼 벗어나고 미성년자는 결혼해도 계속 결격사유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는 법률상 개념. 법원에서 시작한 건 누가 끝내라? 법원에서 끝내라. 종료 심판바다에 벗어나는 거고 복권돼야만 결격사유 벗어나고 정신 왔다 갔다 중요하지 않고 빚을 갚고 말고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123페이지에서 파란색 4번부터가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요. 뭐가 나오냐면 전과자가 나와요. 전과자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과자. 법원에서 벌금 선고를 해요. 벌금 선고를 받아도 이게 전과 기록이 남아요. 이게 판사가 선고해서 벌금도 기록이 남아. 전과 기록이. 금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징역은 우리가 알잖아요. 징역, 감옥에 가는 거. 징역은 여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감옥 가서 일하는 거. 금고는 감옥 가서 일은 안 해요. 얘는 그냥 감옥만 가면 돼. 벌금은 감옥 안 가고 돈만 내는 거.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벌금이에요. 감옥 안 가니까. 금고가 중간에 껴있어. 얘는 감옥 가지만 일은 안 해도 돼요. 징역은 감옥 가서 일까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고 이상이다 그러면 금고 징역이죠. 물론 사형도 있지만 그건 안 배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벌금이 제일 약하고 징역이 제일 세고. 얘네들 누가 한다? 판사가 법원에서. 그래서 기록이 남아요. 그게 전과자. 자, 전과자 첫 번째만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할만하다. 전과자 첫 번째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이면 뭐라 그랬죠 제가? 금고징역. 금고징역. 사형은 빼고 금고징역. 감옥에 가는 거. 감옥에 실제로 가니까 이거를 실형이라고 불러요. 실제 감옥 간다. 선고. 판사가 꽝꽝꽝 하는 게 선고예요. 꽝꽝꽝. 실제로는 꽝꽝꽝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지만 그래도 그냥 편의상 꽝꽝꽝 하는 게 선고. 그리고 집행.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집행. 종료는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거고요. 또는 집행, 감옥에 가는 거예요. 면제, 살다가 나온 거예요. 감옥 가서 살다가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집행 종료로 나오기도 하고 집행 면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다 살고 나왔는데 다시 3년간 결격 사유. 되게 황당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3년간 더 기다리래요. 결격 사유래. 3년간. 왜냐면 감옥에 갔다 온 건요. 사회에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더 기다려야 돼. 반성 더 해야 돼. 3년간. 그리고 집행 종료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만기 석방 같은 건 들어보셨을까? 만기 출소, 만기 출감, 다 살고 나온 거. 가석방은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니까. 중간에 나온 거. 다 살고 나온 거, 중간에 나온 거. 차이점. 근데 둘 다 공통점은요. 집행 종료. 공통점. 집행이 끝나는 날짜가 똑같아요. 요걸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징역이니까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선고받고 3년을 다 살고 나온 거예요. 만기 석방. 그렇죠? 3년 다 채우고 나면 만기 석방. 요 날짜가 집행 종료. 또 살 게 없잖아요. 2년 살다가 나와요. 가석방. 나왔어요. 집행 종료 안 됐어. 나오기만 일단 한 거예요. 남은 거 1년. 뭐라고 부르냐면 잔영기. 남아있는 형기. 잔영기. 가석방 기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 1년을 마저 집에서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2년, 집에서 1년, 3년 다 채우면 집행 종료. 그러니까 둘 다 집행 종료 똑같아. 징역 3년이면 3년 다 채우래요. 그래서 결격 기간도 똑같아요. 중기업에 종사를 못하는 기간.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주어진 날짜가 선고 날짜예요. 이렇게 만기 석방 제가 계산해 볼게요. 2019년 1월 1일 징역 3년 선고예요. 그러면 선고 날짜부터 3년간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산 거예요. 다 살았어 3년을. 감옥에 있을 때 일을 못했잖아요. 감옥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선고 날짜부터 3년간 중기업을 못했다. 지금 중기업을 못하는 기간을 계산하고 있는 거야. 3년간 감옥생활을 했으니까 중기업 못했고 만기 석방으로 나왔대요. 집행이 종료가 됐네? 그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집행 종료가 되면 다시 3년을 더해주래요. 3년간 또 못한대. 그래서 3년을 더 더해줘요. 앞에 있는 3년은 징역 3년이니까 3년을 더해준 거고 뒤에 있는 3년은 플러스 3년이니까 3년을 더해준 거예요. 토탈 6년도에서 2025년 1월 1일 요 날짜가 돼야 이 사람은 결격사유 벗어나게 돼요. 장난 아니죠. 징역 3년 선고받으면 감옥에서 3년 살고 다 살고 나오면 또 3년 또 기다리고 이렇게 이 날짜가 돼야 돼요. 그럼 가석방을 해보세요. 가석방. 날짜 똑같아요. 2019년 1월 1일 2년 감옥에 살았대요. 그러면 요때 이제 선고 날짜부터 2년간 감옥에 있었으니까 중기업을 못했잖아요. 감옥생활 했지. 2년 가석방으로 살다가 나왔네. 집행 종료가 안 됐잖아요. 나오기만 한 거지. 남은 1년을 집에서 마저 살아야 된다고요. 감시받으면서. 그래서 감옥에서 2년 살고 집에서 1년을 살았더니 집행이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3년을 다 채우니까 종료가 됐잖아요. 플러스 3년 또 해야지. 이제 집행 종료니까 3년을 또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똑같잖아요. 6년도 하는 거 똑같잖아. 다만 앞에 있는 3년이 2년, 1년 이렇게 찢어진 것 뿐이고 똑같다. 그 다음 집행 면제는 뭐랑 같냐면 특별사면과 같아요. 특사라고 부르는 거 같은 거예요.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얘도 중간에 나와요. 2년 살다가 이렇게 특사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나왔는데 이게 집행 면제랑 같은 말이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면제를 시켜줘요. 그게 뭐냐면 잔영기를 면제를 시켜주는 거야. 잔영기를. 잔영기 면제고 3년은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특사를 계산해 볼게. 특별사면 2019년 1월 1일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간 감옥에 살다가 특사로 나왔어요. 감옥에 2년 동안 살았다 더해주고 이제 특별사면 나왔어요. 집행 면제 같은 말. 특별사면 집행 면제. 잔연기는 면제. 1년은 안 더해줘요. 이게 면제가 된 거야. 1년이. 3년은 더해줘야지. 잔연기만 면제고. 그러면 1년 줄게 되죠. 2024년 1월 1일. 요때부터 결격사유 벗어난다. 그러니까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뭐다? 잔연기다. 잔연기를 더해주면 가석방, 잔연기가 면제가 되면 특별사면, 집행면제, 잔연기 면제. 그리고 일반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일사라고 부르는 건데 건국 이래 한 번도 한 적은 없거든요. 얘는 일사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집행면제가 아니에요. 특별사면은 몇 명만 내보내는 거야. 얘는 다 내보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전과자 다 나가. 한 번도 안 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2년 살았는데 다 나가래요. 일반 사면으로 나왔어요. 일사. 나오기도 하지만 이 기록도 없애줘요. 일반 사면은. 왜 일반 사면이라고 부르냐면요. 일반인 된다고. 전과자가 아니에요. 전과자는 제가 아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이 전과 기록이 없어진다니까요. 기록 자체가 조사에도 안 나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일반인. 즉시 벗어난다. 일반 사면은. 더 오고 뭐고 할 게 없어. 일반인인데 우리랑 똑같은 즉시. 이 기록을 지워줘서. 그러니까 결론은 4가지만 주의하면 끝나요. 첫 번째, 만기 석방은요. 그 날짜가 집행 종료잖아요. 3년 더 하면 돼. 가석방은 바로 3년 더 하면 안 되죠.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 하면 되고. 특별사면은 집행 면제는 같기 때문에 플러스 3년만. 잔연기는 면제가 되고. 특별사면 플러스 3년. 일반사면은 즉시. 일반사면은 일반인 되는 거니까 즉시. 그렇게. 그래서 얘만 이해가 되면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요. 나머지도 해볼게. 집행유예가 사실 더 어려워요. 쟤보다. 집행유예가. 근데 한 가지만 명심하면 그닥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 얘도.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금고 이상 금고징역이고 집행유예를 받아요. 집행이 감옥에 가는 건데 유예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선고 꽝꽝꽝 그게 있는 거예요. 얘도. 선고자를 생략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예기간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발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다. 안 가는 거다. 얘네들은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죠?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간 거예요. 이렇게 판사가 선고하거든요. 뭐 뉴스에 종종 나오니까 1월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자, 5년 기간 내에서 골라서 판사가 붙여줘요. 감옥에 안 보내려고. 죄를 처음 범했거나 반성 많이 하면 그러면 감옥에 안 보내. 집행유예 붙여서. 원래대로라면 보세요. 이 집행유예가 없다고 치면 얘는 징역 1년 선고니까 감옥에 갔어야 돼. 1년 동안. 근데 집행유예를 붙여준 거예요. 감옥 가는 거를 유예시켜줄게. 2년간. 안 보내고. 그래서 2년이면 2년 동안 안 가고 그냥 버텨요. 감옥에 안 가. 종료가 됐대요. 집행유예 2년 지났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감옥 가요? 안 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도 안 가고 종료가 돼도 안 가고 제발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간다.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종료가 될 때 그냥 종료가 되지도 않아요. 얘 보세요. 종료될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꽝. 판사가 이렇게 한 이 기록을 또 지워줘. 판사가 꽝 하면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을 종료가 되면 지워줘요. 조사에도 안 나와. 집행유예 받은 기록이 없어져 그냥 아예.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일반인 즉시. 종료되면 즉시. 똑같잖아요. 일반 사면도 이 기록을 지워주니까 즉시. 전과자가 아니거든요. 전과 기록이 없는데 마찬가지 판사가 꽝꽝꽝 선고한 기록을 종료되면 지워준다고요. 즉시. 일반인이니까. 그러면
요 기간, 유예 기간 동안은 감옥에는 안 갔지만 기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는 안 갔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꽝꽝꽝 이 기록이 있어요. 감옥에 안 갔어도. 전과 기록이 있다고요. 전과자야.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은 2년이면 2년 동안 전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만. 종료되면 즉시 벗어나고. 전과 기록이 있는 기간,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다. 그리고 얘랑 비교해서 매년 나오는 게 선고유예예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에요. 선고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전과 기록은 언제 남냐면 판사가 선고했을 때 꽝꽝꽝 해야 기록 남는 거예요. 집행유예는요. 꽝꽝꽝 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꽝꽝꽝. 근데 선고유예는 꽝꽝꽝 안 했어. 선고조차 안 했어. 기록이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전과자 아니고 결격사유 아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잘 보셔야 돼.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발 주의사항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판사가 선고했대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앞에 있는 징역 6월 의미가 있나요? 이것만 봐야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에 있는 징역 1년 의미가 없죠. 이것만 봐야지. 집행유예는 그 앞에 있는 징역 1년, 징역 6월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감옥에 안 갔으니까 낚이면 안 돼요. 개무시해야 돼. 개무시. 집행유예 기간만 제발 잘 보자. 2년이면 2년, 만약에 집행유예 3년이면 3년, 집행유예 5년이면 5년,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 앞에 있는 징역 1년이다, 징역 6월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감옥에 안 갔으니까. 낚이는 거야, 낚이는 거야.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3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거 더해서. 2년. 이렇게 했을 때 2년 6개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의미가 없어. 2년. 선고유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얘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벌금인데 벌금은 법이 중요해요. 2법. 공인중개사법. 중개사고를 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액수가 중요해요.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3년간 결격 사유거든요. 중개사고 쳐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 자, 벌금만 2법. 공인중개사법. 법이 중요해요. 얘네들 징역이나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낚여. 예를 들어서 형법 위반 징역이래요. 형법 위반 징역. 결격 사유예요. 법이 안 중요해.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앞에 있는 법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그게 공인중개사법이건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무슨 법이건 상관이 없어. 무조건 결격 사유. 뭐만 법을 쳐다봐야 돼요? 벌금만 법을 쳐다보고 나머지는 법이 중요하지가 않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형법이건 무슨 법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무조건 결격 사유예요. 벌금만 법. 그리고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경합범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분리 선고를 하야한다. 판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요. A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과 형법을 동시에 위반한 거야. 2법,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형법. 보통 공인중개사법, 우리 중개사고 칠 때 형법상 사기죄도 막 추가돼 있고 막 그래요. 보통. 달랑 이것만 위반하기가 쉽지가 않아. 두 가지 위반했어요. 그럼 이제 판사가 A한테 벌금을 선고할 때 이렇게 하래요. A한테. 공인중개사법은 너 200이야. 형법은 너 300이야. 이렇게 선고해요. 그럼 얘는 총액 벌금 얼마예요? 500. 근데 결격 사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이 200밖에 안 되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냥 200만 원 벌금 내고 일은 계속해도 된대요.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근데 B는 판사가 이렇게 정했어요. B는
공인중개사법, 형법 얘도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300이고 형법이 200이야 이렇게 선고한 거예요. 얘도 B도 총액은 얼마 내야 돼요? 500. 근데 A와 B 내용이 완전 다르네. A는 공인중개사법이 200이었으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고 B는 공인중개사법이 300만 원이니까 결격 사유고 얘는 벌금 내고 3년간 또 일을 못 한다고요. 결격 사유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 위반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뭉뚱그리면 안 된다고요. 뭉뚱그려서 그냥 500 선고하면 안 된다고. 분리선고 하이한다. 근데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분리선고가 없어요. 벌금만 분리선고가 있는 거예요. 왜 분리선고가 없을까?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선고할 때 형법 징역 1년, 공인중개사법 징역 1년 의미가 없다고. 그냥 뭉뚱그려서 징역 2년 선고해도 된다고요. 왜? 법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벌금은 아니 법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선고를 하이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 세 가지는 분리선고가 없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실 경합범 분리선고가 생긴 지가 한 5년, 6년 됐는데요.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어. 왜냐면 좀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리고 더 간단한 게 있거든요. 이거 벌금 얘를 과태료 이렇게 바꾸면요 다 틀려. 벌금과 과태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한 게 있으니까 문제를 그냥 간단히 내는 거예요. 그냥 벌금, 과태료 돈 내는 건 똑같아요. 벌금도 돈 내죠. 과태료도 돈 내요. 뭐가 달라요? 이거 나중에도 질문 되게 많아. 벌금, 과태료 어떻게 다른지 공부하시면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벌금은 누가 한다?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 통해서. 과태료는 누가 해요? 주차 위반 과태료 내보신 적 있을 텐데 누가 해요? 구청장. 관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주차 위반 과태료 관청이 부과한다. 그거는 관청이 부과하는 거. 구청장이 과태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막 부과했대요. 전과 기록이 안 남아. 그건 과태료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죠.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잘 봐야 된다. 완전 다른 거니까. 그렇게.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이제 전과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것만 한번 책 한번 봐볼게요. 먼저 전과자만 123페이지에서 4번에서 양가로 1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니까 첫 번째 줄에 사형, 징역, 금고고 자격 상실은 금고 밑이니까 무시하고 금고 이상이면 금고, 징역, 사형인데 사형을 빼고 그냥 징역, 금고 두 가지를 말한다. 사형은 죽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사실상 징역, 금고형을 말한다. 금고 이상이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 그래서 넘겨보면 양가로 2번 집행 종료고요. 양가로 3번이 집행 면제예요. 양가로 2번 첫 번째 줄 만기 석방이죠. 만기 석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기 석방 플러스 3년 하는 거고 가석방은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플러스 3년 한다고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옆에다가 살짝 적어놓으면 되죠. 만기 석방 플러스 3년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플러스 3년 적어놓으면 끝. 얘는 양가로 2번 옆에다가 내용 옆에다가 만기 석방 플러스 3년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플러스 3년. 양가로 3번은 집행 면제인데 한 가지만 잘 보면 되죠. 뭐 특별사면. 특별사면만 잘 보면 되겠다. 특별사면만.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4번 나머지는 안 나와요. 동그라미 4번이 특별사면이고 특별사면은 어떻게 돼야 돼?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특별사면 플러스 3년. 특별사면일이 집행면제일이니까 잔영기 면제 플러스 3년. 특별사면 플러스 3년. 그리고 일반사면 플러스 즉시 적어놓고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특별사면 플러스 3년 일반사면 플러스 즉시. 그러면 끝. 얘도. 밑에 5번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래서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5번 옆에다가 선고유예 X라고 아주 크게 적어놔야 돼요. 선고유예 X.
선고유예는 아니다.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한 거 이 세 가지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가 않다.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이 없고 벌금은 어디냐면요. 뒤에 있어요. 벌금은 128페이지에서 11번에 있어요. 11번. 그래서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300만 원 이상. 그리고 다른 법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네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이 법이 아닌 다른 법 벌금 선고도 결격 사유가 아니고 그래서 벌금만 법이랑 액수를 잘 보자.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3년간 결격 사유. 그리고 또 뭐도 아니다. 과태료. 11번 그 파란색 옆에다가 크게 적어놓은 게 낫겠다. 과태료 X. 벌금이 된다고. 과태료 X.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분리선고는 우리 책에 나중에 따로 나와요. 분리선고 이거는. 경합범 분리선고는 뭐 이런 내용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취소가 좀 더 어려운데 그거 한번 정리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쉴게요.